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달도 채 버티지 못할 거라는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의지는 굳세였습니다. 이러한 의지는 국제적 지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우크라이나에 각종 구호품과 군수품을 보내는 한편 러시아와의 외교를 보이콧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린 대가는 컸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세 번째 산유국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의 기름을 포함한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호기롭게 침략국인 러시아를 비판했지만 결국 자신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입니다. 천연가스는 독일의 에너지원의 27%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기 전에 러시아는 독일 천연가스의 절반 이상을 공급했습니다. 독일은 호기롭게 러시아를 비판했고 다른 나라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뿔이 난 러시아는 가스를 10일 동안 끊어버렸습니다. 독일 언론은 가스관이 끊긴 것이 아니고 수리 중이라고 보도했지만 그런 가짜 뉴스를 믿는 바보는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독일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 가스 없이는 안 돼. 그러니까 말 잘 들어. 두 국가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10일 뒤 다시 가스 공급이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가스 공급량의 30%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독일은 추운 겨울에 들어갑니다. 이 정도의 공급량으로는 겨울을 날 수 없습니다. 천연가스 없이는 일반 시민들 주택 난방이 불가능합니다. 독일은 이에 대비해서 강제로 가스 소비량을 30%까지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실로 엄청난 감소입니다. 어쩌다가 독일은 이렇게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국가가 되었을까요? 독일은 올해 안에 마지막 세계의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왜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 문을 닫을까요? 탄소 배출 감소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한 의지가 화살이 되어 돌아와 독일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류를 위한 환경 보존, 고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특정 자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시스템이면 국가의 자치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일까요? 독일 안에서는 다시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과 유럽이 천연가스 부족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와중에 의외로 한국의 호재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해양 천연가스 추출 플랫폼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호주 북동쪽에 위치한 프렐류드입니다. 200명 이상의 승무원이 탑승할 수 있는 거대 해양 부유 시추 시설인 프렐류드는 2012년 제조에 들어가서 2017년에 완공했습니다. 1년에 360만 톤의 액화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이 거대 부유물은 축구장 4개를 합친 것보다 더 깁니다. 높이는 100m에서 약간 모자란 93m입니다.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려면 온도가 영하 162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 시간마다 5천만 리터 해수를 이용하여 천연가스를 식힌다고 합니다. 프렐류드의 천연가스 연간 생산량은 홍콩의 연간 천연가스 요구량을 훨씬 넘습니다. 이 거대한 작품이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이 거대한 이기를 건조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프랑스 테크닙사와의 콘소시움을 통해 한국 거제에 위치한 삼성중공업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 플랜트를 만들었습니다. 무려 20만 톤이 넘는 강철이 들어간 프렐류드는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한국은 오래된 선박 조선 강국입니다. 물량뿐만 아니라 기술력으로도 국제적 경쟁력이 있음을 다시금 증명한 셈입니다. 우리나라는 단순히 프렐류드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나라는 프렐류드의 지분이 있습니다. 2012년 한국이 프렐류드 가스전에 7억 불을 투자하여 10%에 해당하는 지분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무려 10배 이상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는 진행형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가격이 더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독일과는 다르게 우리는 국내 소비용 천연가스 물량 확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판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해외의 자원 투자, 하지만 10년 전에는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해외 자원 투자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역대급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국가사업 특성상 모두가 입을 모아 투덜거렸습니다. 왜 저렇게 큰 돈을 쓰는 거야? 혈세 낭비야. 그 돈으로 우리 복지나 챙기지. 오늘 당장 자기들한테 돈을 주지 않으면 불만투성이입니다. 누가 보면 국가한테 돈 맡겨놓은 줄 알겠습니다. 큰 돈이 들어갔으니 무조건 비리가 있을 것이다 단정 짓습니다. 분명 자기들끼리 다 해먹을 거야. 털다 보면 먼지가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며 쉴 새 없이 음모론을 꾸밉니다.
이런 사람들은 투자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요즘은 코인 투자. 투자라는 것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투자가 성공만 합니까? 은행에 넣으면 안전한가요? 은행도 파산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세상의 이치를 왜 인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공하면 기뻐하고 실패하면 슬퍼해야 하는데 어찌 된 것인지 이런 사람들은 성공한 업적은 운이 좋았다, 어쩌다 얻어 걸렸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실패하면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똑똑하면 당신들이 나라 운영하세요. 제발 우리나라 부자 되게 해주세요. 씨를 안 뿌리는데 어떻게 성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리스크, 부담 없이 어떻게 성공을 꿈꿉니까? 얼마 전 한국 국방기술의 위대함을 만천하에 뽐낸 KF-21 보라매를 기억하십니까? 보라매도 한때 혈세 낭비라고 투덜거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도움도 안 되는 비난만 쏟아내는 사람들 어디 가나 있습니다. 과거의 업적을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눈앞의 이익을 추구한다. 앞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적 이익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텃밭에 상추를 키우더라도 물을 주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심고 내일 뽑아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국가사업이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짧으면 몇 년, 길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으며 이번 한국 폭우처럼 유럽도 폭우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이 폭우를 견뎌낸 나라가 있는데 그곳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땅 면적의 60%가 해수면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주변 어느 나라보다도 홍수와 폭우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7월 비가 많이 내리는 기후에 네덜란드 주변국인 독일과 벨기에에 홍수가 발생하여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사망자 수는 얼마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수면 아래에 위치하여 매년 폭우를 경험하는 땅이니 엄청난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0명입니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네덜란드가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40년에 걸쳐 진행한 홍수 대비 프로젝트의 덕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몇십 년에 걸쳐 진행된 국가적 사업이 있습니까? 국가를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면 시간을 투자해서 성과를 지켜볼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불만을 제기하며 딴지를 겁니다. 둘째, 지식이 얕다.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복수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진행을 합니다.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정부에 일하는 사람들 전부가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부처의 사업 전체를 부정하기 일쑤입니다. 국가사업의 실무자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담당합니다. 각종 분야의 교수와 전문가를 초빙하여 이론과 경험을 조합하여 신중히 계획을 구상합니다. 물론 국가 인재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욕하기 일쑤입니다. 과연 우리가 더 많이 알까요? 요즘은 모든 것이 공개되는 시대입니다. 국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명성이 생명인 시대에 뭐하러 자격 없는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겠습니까? 한국 사람들 그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각 부서의 인재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셋째,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 우리는 현재 정보의 바다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옳은 정보, 틀린 정보를 분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자료를 모아서 교차 검증을 해야 합니다. 한 종류의 자료만 가지고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양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물건을 살 때는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의 이야기는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결국 결정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태도가 없이는 우리나라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고를 하되 결정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꼭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항상 어디서 봤네, 어디서 들었네 이런 식입니다. 사색을 통한 깨달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지적하면 한번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곱씹어보는 자세가 성숙한 시민의 자세가 아닐까요?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은 절대 생각에 굽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상대방이 양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어린 아이와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사회화가 덜 되었으며 애정을 갈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하여 아이들은 상대방의 말에 크게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이해의 대상이며 언젠가 성숙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성인들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말만 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모두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이야기할까요? 인터넷에서는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솔로몬은 없습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필요할 때만 부모한테 손 벌리는 자식들 같습니다. 자신이 받은 보호와 혜택은 너무나 당연하고 베푸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인생이든 사업이든 장기전입니다. 오늘 하루 당장 손해보지 않겠다는 벤시안적인 사고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투자는 기본적으로 장기전입니다. 경마, 경륜처럼 오늘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사업의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나무를 이리저리 흔들면 나무가 뿌리를 내리기 힘듭니다. 가만히 놔둬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혀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은 국민으로서 방관입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것은 방관이 아닌 인내입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21세기는 목소리 크면 이기는 돗대기 시장이 아닙니다. 인내와 감내를 통해 결실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호빵처럼 따끈한 뉴스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